대기업들이 돈을 덜 빌렸으면서 은행이 계속 그 채권, 국채를 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처럼 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금리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현재 현금 및 예금 비중 44%, 채권 비중 3%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가계가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금 및 예금 비중을 더 줄이고 채권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바람직한 자산 배분이 아닌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익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가 더 중요한데요. 혈액이 잘 순환되면 우리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도 혈액의 순환처럼 중요한 게 자금의 순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자금 순환이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이 자금 순환이라는 것은 돈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어디로 흐르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즉 경제 주체가 개인, 기업, 정부, 해외분 이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네 부분에서 어디서 잉여가 나고 또 어디 부족 규모를 메꿔지는지 이걸 자금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금융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금의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자금 순환표 보시고요. 제 설명도 좀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하고 관련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 주체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이걸 앞으로 제가 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금융 법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정부 금융법인, 국외,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지난 3분기 보면요,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 58조 원 잉여가 났습니다. 이 58조 잉여가 뭐냐면요, 작년 3분기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쓰는 보다 58조가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론가 흘러가야 되는데요. 이 돈이 어디로 주로 흘러갔냐면은 기업으로 갔어요. 비금융 법인이라고 여기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주체죠. 그래서 개인들이 저축하니까 이 돈의 일부를 기업이 빌려갔다. 개인에서 58조 잉여가 났는데요. 기업들이 한 20조 빌려가고 또 뭐 다른 데서 잉여가 좀 났습니다. 그러면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느냐?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국외로 무려 46조 원이나 나갔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뭐 기업에 직접 투자도 하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요새 미국 주식 채권 많이 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채권을 산 것보다 우리가 미국 주식 등 해외 증권을 더 많이 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잉여가 기업으로 가고 해외로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문에서 보면은 우리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보면은 부채에 비해서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에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부채를 자산으로 나눈 건데요. 우리 가계가 부실이 졌던 게 2001년, 2002년이었어요. 이때 부채가 자산에 비해서 급속하게 늘어났죠. 이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떨어졌죠. 구조조정하고 금리 떨어지니까 이익은 많이 났는데요.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사라졌죠. 투자를 합리화한 겁니다. 투자를 덜 한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었어요. 그래서 은행은 기업들이 돈을 안 빌렸으니까 가계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에 은행의 대출 중 71%가 기업으로 갔고 29%가 가계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돈을 상대적으로 덜 쓰다 보니까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늘렸고요. 그래서 한때는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을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소비는 됐는데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난 거죠. 그러나 최근 한 4년 정도 보면요. 부채는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빨리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작년과 3분기 보면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부채가 2,421조 원 정도 되는데요. 금융자산은 5,984조 원으로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금융 부채 자산 비율
이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기는 많지만은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이 더 늘어나면서 우리 가계가 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스탁 개념, 잔액 개념이고요. 연간 개념으로 보면은 지난해 3분기에 우리 가계가 금융회사에 약 78조 8천억을 맡겼습니다. 78조 8천억을 운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금융기관 예치금이 한 42조, 보험연금에다 한 12조, 채권 2조, 그 다음에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직접 주식을 하든지 주식형 펀드 같은 데다 돈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약 18조죠. 그래서 78조 8천억을 금융회사에 맡겼는데요. 빌린 거는 20조 7천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잉여라고 그러는데요. 78조 8천억 맡겼고 20조 7천억 빌렸으니까 약 58조가 잉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잉여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재작년 3분기에 37조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는 58조로 늘어났죠. 그래서 그만큼 가계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연간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2002년에는 참 보기 드문 현상이 발생했죠. 우리나라 개인들이 자금 부족 주체가 됐습니다. 기업처럼요. 이 당시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들은 가게한테 대출을 늘려줬고요. 97년 외환위기 때 금리가 일시적으로 20%를 넘었습니다만 이때 6 내지 7%로 떨어졌습니다. 금리도 떨어지고 은행이 돈 잘 빌려주니까 우리 가게가 은행 돈이 내 돈이다. 그래서 은행 돈 빌려가지고 소비도 하고 투자도 했었죠. 그래서 이때 가게가 참 보기 드문 적자 주체였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흑자 주체로 돌아서고요. 최근 5년 정도 보면은 잉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 216조 원 잉여가 났고요. 작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합치면 202조입니다. 올 그 4분기까지 합치면 220조 원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계 부채도 많지만은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양극화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금융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부자 보고서를 얼마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억 원 넘는 사람들이 46만 명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계 잉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탁 플로우 개념 측면에서 가계가 금융자산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다음에 모아가고 부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걸 봤는데요. 그 잔액 개념으로 우리 가계가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3분기에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약 5,980조입니다. 그런데 44%를 은행에다 맡기고요. 28%를 보험 및 연금, 그 다음에 채권에 3.2%, 주식에 24%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렸던 거는 은행의 예금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거를 줄이고 앞으로 은행금리 떨어질 테니까 채권 투자를 늘리시거나 주식 투자를 늘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말에 현금 및 예금 우리 가계가 금융회사에 맡긴 돈입니다. 46.4%였는데요. 작년 3분기에는 44%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주식 비중이 많이 늘었죠. 20.3%에서 24%로 올랐습니다. 물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도 44% 은행 예금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금리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중을 더 줄이고 채권 투자를 더 늘려야 된다. 그리고 미국 가계는 작년과 2분기 기준으로 약 55%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투자 성향이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24%는 저는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중은 투자 목적, 연령별로 다 달라야 돼요. 미국 55%는 너무 높습니다만 우리 24%는 낮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은행예금 비중 좀 줄이고 채권이나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코스피하고 우리 개인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거는 코스피가 오르면은 주가가 오르니까
그만큼 가계 자산 중에서 금액 기준으로 주식 비중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작년 4분기는 주가가 더 많이 올랐으니까요. 주식 비중이 뭐 한 25% 근처에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저는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도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데요. 작년에 3분기에 우리 기업들이 약 81조 원 정도를 자금 운용했습니다. 81조 원 정도를 금융회사에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자금 조달을 한 100조 원 정도 했었어요. 그럼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흔히들 간접금융, 직접금융 하는데요. 간접금융이라는 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겁니다. 그리고 직접금융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요. 그런데 뭐 작년 3분기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약 100조 자금을 조달했는데 28조를 금융회사에서 빌렸고요. 특히 주식 발행, 기타 부분에서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요. 작년 3분기 말 현재 981조 원이나 됩니다. 물론 이것도 양극화입니다. 중소기업들 아마 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81조나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데요. 우선 일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인은 자금 잉여 주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금융 기업, 기업은 자금 부족 주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사례를 보니까 98년부터 기업들이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돼 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어야 되는데 빌려 쓴 돈보다 저축한 돈이 많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은 은행은 대출 아니면은 유가증권을 통해서 운용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원금 이자를 돌려주게 되죠. 그런데 가계도 저축, 기업마저 저축하니까 대출이 안 되죠. 그래서 일본 은행들이 유가증권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유가증권이라는 거는 그게 주식 아니면 채권인데요. 그런데 은행들이 우리 은행도 그렇지만은 뭐 일본 은행들도 주식은 별로 안 삽니다. 리스크가 높다고요. 채권만 사죠. 그래서 기업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일본 은행들이 채권을 샀는데요. 일본 은행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1990년에 한 10%였어요. 근데 이게 2010년 무렵에 가니까 32%까지 늘어나 버립니다. 90년대 돌아서 일본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채를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었죠. 일반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공급이 늘어가지고 국채 가격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이 거의 0%까지 떨어졌는데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은행들이 다 사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썼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도 부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가계부채 절대적으로 높지만은 최근 5년 정도 보면은 계속 개인분의 잉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문제인데요. 기업 자금 부족 규모가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금융위기가 온다, 경제가 어려운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현금을 981조 원이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은행들도 아마 일본 은행들처럼 채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작년에도 재정 지출을 늘렸고요. 올해도 예산을 작년보다 8% 넘게 편성했습니다. 아마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거예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 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도 일본처럼 아마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대기업들이 돈을 덜 빌렸으면서 은행이 계속 채권, 국채를 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처럼 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잠재 성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잠재 성장률이 현재 1.8% 안팎인데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2040년 가면 0%대 진입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금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경상수지가 흑자나고요.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자금 순환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981조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대기업들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려 쓰고 은행은 앞으로 그 채권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 보면은 장기적으로 금리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3% 안팎인데요. 이거는 저는 지나치게 낮지 않은가. 당장 올 하반기부터 갈수록 금리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약간 그 금리가 반등했습니다만은 저는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라고 보고 이미 추세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현금 및 예금 비중 44%, 채권 비중 3%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가계가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금 및 예금 비중을 더 줄이고 채권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바람직한 자산 배분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최근에 기존 자금 순환 통계를 세분화해 가지고 상세 자금 순환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자금 순환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금 순환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험 확산 경로를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상세 자금 순환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은행 들어가면요, 자금 순환법뿐만 아니라 국제 수지, 그 다음에 GDP, 그 다음에 월별 금리, 그 다음에 자금의 이동,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장, 경제를 공부할 때는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보도자를 발표하는데요. 이 보도자를 보고 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흐름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한국은행 들어가지고 보도자료 또 다른 좋은 분석자료, 해외 분석자료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경제 흐름, 금융시장 흐름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